고요한 우주와 생명의 신비 앞에 선 우리에게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계획의 증거일까요? 오늘 우리는 과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인 지적 설계론의 중심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적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지혜의 빛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진실을 탐구하는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는 두 명의 과학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004년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워싱턴 생물학회보라는 유서 깊은 학술지에 논문 한 편을 제출했습니다. 이 학술지는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서 발간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학 저널 중 하나입니다. 제 논문의 핵심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 불리는 특정 시기에 나타난 생명의 폭발적인 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 다윈의 이론보다는 지적 설계가 더 나은 과학적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란 지질학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동물들의 기본 설계도, 즉 문이 갑자기 출현한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다윈의 이론처럼 점진적인 변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마치 거대한 생명의 청사진이 한순간에 펼쳐진 것과 같은 현상이죠. 논문은 편집장 리처드 스턴버그 박사의 주관하에 엄격한 동료 심사를 거쳤고 몇 가지 수정을 거친 후 2004년 8월 마침내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과학계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는 편집장의 판단을 비난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항해 편지와 이메일이 쇄도했습니다. 동료 과학자들은 스턴버그 박사의 사무실을 빼앗고 연구 샘플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마저 회수했습니다. 그는 우호적이던 상사에게서 강제로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고 박물관장의 감시를 받기 쉬운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학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회장은 저널의 편집장인 스턴버그 박사에게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의 분노가 너무 격해서 그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국립보건원에서의 직위마저 잃을 뻔했지만 한 상원의원의 개입으로 겨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는 더 이상 어떤 과학 연구도 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결국 스스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사태를 보도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이단아는 편집장 스턴버그가 아니다. 진짜 이단아는 시애틀에 있는 저자 바로 마이어다. 이것은 결코 외로운 사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독일의 저명한 고생물학자 귄터 베클리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그의 이름이 붙은 새로운 화석종이 있을 정도로 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였습니다. 2009년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슈투트가르트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린 찰스 다윈 탄생 200주년 기념 전시회의 총책임자를 맡게 됩니다. 그는 전시의 한 코너에 정의의 저울을 설치하고 한쪽에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다른 한쪽에는 지적 설계론에 관한 책 여러 권을 쌓아 올렸습니다. 다윈의 책 하나가 다른 모든 책보다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동료의 권유로 저울 위에 올려두었던 지적 설계론 책들을 실제로 읽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들이 제시하는 과학적 논증이 매우 설득력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년의 고심 끝에 2015년 그는 마침내 지적 설계론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 해 박물관은 그에게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시작하고 이끌던 모든 연구 프로젝트와 전시회에서 그의 이름은 삭제되었습니다. 박물관 측은 법적으로 그를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스스로 떠나도록 집요하게 압박했습니다. 베클리 박사 역시 스턴버그 박사처럼 더 이상 이곳에서는 과학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얼마간의 퇴직금을 받고 정든 박물관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지적 설계론이란 무엇이기에 이토록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학문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까지 자아내는 것일까요? 지적 설계론의 지지자들이 동의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 설계론이란 생명과 우주에 존재하는 특정 특징들은 자연 선택과 같은 방향성 없는 과정보다는 지적인 원인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는 과학적 이론이다. 하지만 언론과 반대편에 선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전혀 다르게 정의합니다. 그들은 지적 설계론을 신앙에 기반한 주장이며 창조론을 공립학교에 몰래 들여오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 지적 설계론이 결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님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최첨단 과학의 발견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설계도인 DNA 분자 안에 저장된 정교한 디지털 코드, 세포 안에서 발견되는 초소형 기계와 회로들, 그리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극도로 미세하게 조정된 물리 법칙과 상수들. 이 모든 경이로운 발견들이 지적 설계론의 과학적 근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 지적 설계론은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표준적인 과학적 추론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실 지적 설계라는 아이디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철학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오래된 지혜입니다. 특히 16세기와 17세기 과학혁명의 시대의 이 아이디어는 과학 발전의 핵심적인 기초였습니다. 많은 과학사학자들은 지적 설계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과학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이성적인 지성에 의해 설계되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주가 합리적인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우리와 같은 이성적 존재가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 속에 숨겨진 법칙과 설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과학 탐구의 위대한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태양계를 지배하는 법칙들의 수학적 조화 속에서 신의 이성을 보았고, 로버트 보일은 화학과 물리학의 정교한 메커니즘에서 지적 설계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인 아이작 뉴턴은 빛의 광학적 특성과 인간의 눈 구조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을 보고 경탄하며 지적 설계의 힘을 확신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한 정부 인권위원회의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원회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 특정 관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 설계론에 대해 설명하자 한 위원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이내 부드러워지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론은 결국 과학의 문을 연 요하네스 케플러, 로버트 보일, 그리고 아이작 뉴턴경의 생각과 상당히 유사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반대측 증인이 끼어들며 주장했습니다. 뉴턴이 지적 설계를 믿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과학을 분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뉴턴은 자연 세계를 오직 자연적인 과정만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 왜곡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뉴턴이 직접 쓴 글을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저서이자 물리학의 성서로 불리는 프린키피아의 마지막 부분에서 뉴턴은 태양계 행성들의 정교한 배치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천체들은 분명 중력의 법칙만으로 자신의 궤도를 계속 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궤도들의 규칙적인 배치를 최초에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는 결코 그 법칙들로부터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이 가장 아름다운 태양, 행성, 혜성의 체계는 오직 지혜롭고 강력한 존재의 계획과 통치로부터만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뉴턴은 자신의 과학저서 한가운데에 이처럼 분명하게 지적 설계에 대한 논증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과학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학을 통해 발견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설계자의 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과학의 기초를 놓았던 위대한 거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지적 설계라는 아이디어가 어째서 오늘날에는 이단으로 취급받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과학계는 그 이후 어떻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19세기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찰스 다윈이라는 한 인물과 그의 진화론이 어떻게 설계의 개념을 과학의 무대에서 밀어내려 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위를 둘러싼 세상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무작위적인 우연의 연속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지성의 서명입니까? 진실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